네, 안녕하세요. 2022년 원주시립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2022년 기류의 인문학, 오인오색 오감만족 인문학 세 번째 시간 2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상지대학교에 있는 김시천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책, 또 하나의 조선, 시대의 틈에서 나로 존재했던 52명의 여자들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서울대학교 이수긴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책 안으로 들어가서 좀 몇몇 주인공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맨 앞에 이제 포진한 게 허난설 헌인데 개인적으로 허난설헌을 좋아하시나요? 허난설은요. 그 뭐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 아니 저는 허난설은 진짜 천재. 네. 그 조선에서 최고의 저는 시인이 아닌가. 진짜 천재인데 제가 이제 허난설 천재를 계속 천재라는 것을 계속 쓰면 그리 재미가 없잖아요. 천재가 아니니 우리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천재지만 그 천재라는 기량을 활용을 해서 어떤 작품을 내기까지는 누군가 조력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 교육에 누가 집중하냐면 오빠들이에요. 오빠와 이제 허균은 동생이니까 허난설이 역사의 우리나라 대표 시인으로 나기까지는 가장 1차적인 그 공신은 오빠 허봉이고, 네. 허봉이 어떤 식으로 교육하냐면은 여동생이 7살 때 시를 지었는데 이건 시는 보통 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천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다. 얘를 그냥 둘 수 없다 해갖고 선생을 모셔와요. 그 선생이 누구냐면은 원주 사람이에요. 이달이라고. 네. 송곡 이달을 모셔와서 이 허균 여동생 남동생 그 교사로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집안 교육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오빠와의 연대가 굉장히 강해요. 그 오빠가 기양 갈 때도 계속 시를 쓰고, 그런데 오빠가 이제 나중에 서인과의 갈등에서 그 유배를 갔다가 하여튼 객사를 하게 되고, 그 이제 슬픔에 있다 조금 있다 이 사람도 죽고요. 누나가 죽었는데 누나 시가 집안에 있는 시가 사회 속으로 밖으로 나올 때 누군가 또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시가 집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의 시가 사회에 알려지고 한국 대표 시인으로 되기까지는 또 여기 누가 작용을 하냐면 홍길동전을 쓴 동생 허균이 또 그래요. 허균이 딱 누나 시를 누구한테 주냐면 한국에 지금 조선에 쓴 상황이 이제 이들은 동인의 계열에 속해 있으니까 서인이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는 그다지 이제 별로 행사를 못 해요. 물론 이제 허균이 이 활동할 때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허균이 조선의 누나 시를 주지 않고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임진왜란 때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자기 누나 시라고 줘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문인들도 많이 오고 기록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시인들이 많이 왔죠. 그때 문인들이. 그리고 허난설은 시를 보고는 이게 조선 여성이 지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가서 출판을 해요. 그러니까 허난설이 저는 최초의 한류 스타라고. 맞습니다. 맞아요. 네. 가서 중국의 명나라에 먼저 알려져요. 그래서 이 조선에 이런 여성이 있다. 완전 하나의 팬덤 현상이 온 거죠. 누구나 다 허난설 시를 구해보려고 그러고 그런 이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조선에서의 평은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 명나라나 일본에서는 출판이 되면서 인기를 끈데 여기서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허균이 이제 사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집안은 어떻게 보면은 불온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이 허씨 남매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난설이 시 어때 그러면은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 전 시기에서는 허난설이 상당히 평가를 안 받았던 거죠.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시 속에 뭐가 나오냐면은 신이다 보니까 그런 연모의 감정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하잖아요. 누구나 시골 안악들도 어떤 연모의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시인하고 보통 사람이 다른 거는 시인은 그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을 해갖고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난설이 연꽃인가 그런 시에 그게 나와요. 그 상대편에 이제 남자랑 연꽃을
던지고 하는 장난을 치는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게 얘가 지금 외간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 좀 황당하죠. 그게 진짜 그 내노라는 학자들이 허난스런한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바람난 여자라서 볼 곳이 없다. 뭐 이런 뭐 하여튼 인생은 참 불우했던 그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여기 허난스런에서 하고 싶었던 거는 조선이라는 데서 여자들이 공식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으로부터 배제돼 있었지만 사적 가문들끼리는 다 여자 교육을 시켜왔다라는 거. 또 허난스런이 하는 그 공부는 경전 공부가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 되고 뭐 현모양처 되는 공부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감정, 시적 감정들을 발산해가 시로서 표현하는 이런 특이한 남자들이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자들 시 짓는 거를 시 공부 못하게 다 해요. 그런데 허난스런은 그 분야에 특출한 재주를 보이는데 그 재주를 누구나 갖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재주만 갖고 사라져 쓸 수가 있어요. 이분이 드러난 거는 그 오빠들 뭐 이 남성 위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그 오빠들이 동생의 그 재량을 보고는 적극적으로 키워줬다는 거. 허봉 같은 경우는 왕이 자기한테 이제 훌륭한 붓을 선사를 하면 그걸 누이한테 보내요. 왕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이 붓으로 네 방문 앞에 있는 뭐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하라는 식의 이 다정한 그 정도의 격려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시인으로 탄생했다는 이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여성 인물이 역사적 인물이 되느냐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느냐 아니냐는 상당히 정치 권력과 관계돼 있다는 조선은 특히 좀 그래요. 개인의 영역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저렇게 된 거는 이제 여기는 뺐어요. 사임당이 책이 있어갖고 사임당이 조선의 어머니 현모양처의 대명사가 된 거는 사임당의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현실은 그냥 보통의 그 화가일 수 있는데 18세기, 17, 18, 19를 가면서 완전 성모 마리아식으로 이제 되는 이 과정도 서인이라는 그 정치 권력 사람들이 이 추앙하는 하나의 인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 반대의 케이스가 허난스런이에요. 두 분이 일단 그 뭐랄까 흥미롭게도 두 분이 16세기 인물이고 30년 차이 16세기 인물이고 30년 차이가 아니고 60년 차이구나. 예. 60년 차이 좀 돼 있네요. 한 할머니 빨 되는 언니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네요. 그거 그 16세기 인물이고 한 분은 서인의 거두의 어머니라는 거. 또 한 분은 동인의 거두 여동생이라는 거. 이런 그 묘한 대조들. 이런 대조나 이런 구조 속에서 여성 인물의 현실과 평가를 보면은 좀 더 진실이 좀 더 드러난다 이런 측면에서 허난스런 좀 복잡했죠. 네. 네. 그 저도 이제 그 요 허균 허난스런 요 부분은 조금 이제 자료들을 본 게 있어가지고 이제 네.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 네. 보통 허난스런과 관련된 그 전기라든가 기사의 평가에서 그 남편에 대한 평가가 그 찌질한 남자처럼 이렇게 보통 묘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살펴보니까 이분도 과거에 급제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코 찌질한 남자가 아니에요. 게다가 임진왜란 때 그 적에 싸우다가 결국은 시신도 못 찾을 정도로 그 유물만 남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데 그 허난서론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그 남자가 이제 어떻게 그 찌그러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도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것도 허난서론의 남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 보세요. 이 허봉이라고 하는 분은 그 이제 허균에게 있어서는 장형이 아니라 가장 아끼던 같은 배에서 나온 형님인데 이분도 일찍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분이 귀향을 가게 된 게 율곡 이의를 탄핵하다가 맞아.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탄핵받고 풀려났지만 결국은 떠돌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허난서론이 죽게 되는데 사실은 허난서론의 삶에서도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둘 다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잖아요. 네, 맞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남편하고 사이도 갈등이 생기고 해서 그 연이어서 두 분이 돌아가시는데 그 말하자면은 처갓집의 남성들과 자기 부인까지 전부 다 천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천재라고 각광받았던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허난서론의 남편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니까
이게 찌질이가 아닐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그런 이제 극단적 대비를 하는 방식이 저는 한 인물의 네. 좀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성립도 보면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것도 허균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누나는 뭐 출중한데 자행은 거의 못하다. 이런 그 한마디. 그거 이제 그게 확대적으로 해석된 것 같고 김성립 집안도 빵빵하죠. 오히려 허균 이 집안보다 더 그 빵빵한 문인들 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과거 급제도 연배보다 빨리 했고 또 나라에 대한 이 생각 그리고 저는 이제 헌안선 시 중에 이거 재밌는 건데 우리는 신사임당이 더 훌륭한 더 대표적 인물로 얘기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60년 70년대 나온 북한 자료를 보니까 북한 자료의 1위 여성 헌안설은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했는데 헌안설은 그 빈여음이라고 해서 가난한 여자를 노래한다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 못 간 노처녀가 밤새 그 배를 짜는데 그 시집갈 다른 집 시집갈 처녀의 그 배를 짜는데 너무 이제 그 안타깝다. 뭐 이런 그 굉장히 긴 장문의 시인데 그 시를 보고 북한에서는 노동자를 네, 같이 그 감흥을 느끼고 정말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 거 보면 헌안스런도 사실 그 국가에 대한 사회의식 시인이지만 사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헌안스런 시인인데 규방안의 시인인데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시마다 나오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의식이 요즘 같으면 뭐 어디쯤 될까? 자파지식인 그 정도?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회의식이 투철해요. 어디서 봤을까 저는 나름 궁금했는데 이 김성립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김성립이 좀 그런 과예요. 김성립이 그 장안에서 그 말하자면 도련님의 계열인데 나라 걱정하면서 맨날 술 마시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강남좌파인가요? 강남좌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상당히 대화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시마다 남편을 기다리는 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왜 이 김성립과 헌안스런을 불화의 어떤 그 불우한 부부처럼 이렇게 벌려놨을까? 누굴까? 저는 그까지도 좀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천재고 잘나고 하면은 쟤는 마음씨가 나쁠 거야 이렇게 돼. 그것도 아니면은 좀 부부관계가 나쁠 거야 이런 설정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프레임부터 우리가 여성 인물을 볼 때 그런 좀 세속적 천박한 프레임부터 걷어내고 정말 이 김성립과 이들 관계 어땠을까 저는 그걸 좀 고민을 했는데 과연 김성립은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네. 헌안설론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는 이 김성립의 시선으로 이 허씨 집안 사람들을 쫙 보는 이런 내레이션을 갖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성립도 제자를 좀 찾아줘야죠. 네. 이제 제 억울함이 좀 풀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성만 편들지 않고 균형적으로. 네, 더불어서 보니까 여러 번 등장하는 게 여기 손곡리라고 하는 곳에 손곡 이달 허균의 스승이기도 했었고 그런 분이 있는데 제 원주에 이런 뛰어난 인물들이 꽤 많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허균하고 헌안설원의 스승이잖아요. 시 스승. 그렇죠. 그러니까 강릉이고 원주가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원주에다가 기념관 하나 세우면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길러낸 그죠. 비록 서인이지만 이런 어떤 모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황제니 농계 대장금 다 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상으로 좀 부족해서 조금 독특한 인물 그래도 빠뜨리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이제 4부로 가면은 아까 1부에서도 조금 얘기를 했던 임윤지당도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이분이 알고 보니까 농문 임성주 아주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성리학자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의 여동생이라고요. 맞아요. 좀 이분 얘기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분은 원주 출신이 아니고 원주로 시집 온 사람이죠. 청주였던가 그쪽 충청북도 인물이에요, 그죠?
뭐 저자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 기억하기 이 52명의 고향까지 다 기억한다는 건 사실 힘들고 근데 그냥 요즘에 그 역사 인물도 지자체가 되면서 지역의 어떤 자원이다 보니까 조금만 걸쳐 있으면 자기도 고향 인물이라고 다들 데려가요. 최근에는 충청도인가 충북인가 거기서 이제 충북을 빛낸 여성들 속에 임윤지당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임윤동이 원주 아니야? 했더니 원주로 시집 갔고 뭐 잠깐 살은 거예요. 잠깐 사는 것도 이제 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렇게 치면은 임윤지당과 원주를 연결시키는 거는 엄청 비중이 큰 거죠. 거의 평생을 원주에서 살았으니까. 네. 예. 근데 그 이 분이 보니까 젊어서 음. 아주 젊은 나이에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네. 남편과 사별을 네. 했다. 네. 근데 이분의 표현이 어마어마한 표현을 남겨요. 예컨대 그 책에서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성인과 나는 동류다. 음, 이때 성인은 당연히 공자를 음,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자와 나는 같은 부류다. 음,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자기 스스로를 군자와 동일시했다. 이게 무슨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그 성인의 학문을 못한다는 그거는 아니다. 나는 여자의 몸이지만 그들의 세계를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저는 이제 이 사람의 그 성리학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좀 많아요. 네. 많고 그 성리학의 그 학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남성 성리학자와 다른 특징이 뭔가 이것도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삶의 자세 이게 좀 우리가 후배들이 뒤따라오는 후세인들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냐면은 이분도 그 글 속에 나오는데 나는 이 한가고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홀로 된 거, 호래비, 과부, 부모 없는 고아, 자식 없는 이렇게 그 독거노인 뭐 이런 그게 그 유교 사회의 맥락에서는 복제의 대상이거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윤지당이 볼 때 자기는 세 가지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네 가지는 갖출 수 없는 게 화는 남자니까. 그러니까 어쩜 보면 자기는 이 한가고도 그 모든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다. 남편 없고 자식 없고 또 부모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절대절명의 이 시기에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뭘 해야 되겠나 이걸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보통 위기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지 사실은 참 암담하잖아요. 나한테 왜 이 운명이 왔을까?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을 쳐다보면서 더 내가 불행해지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럼 나는 불행해. 나는 이 완전 실패한 이 지점에 와 있어. 그럼 나는 지금 이 시점에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인간 아닐까요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은 정말 뛰어난 이 어떤 우리가 어떤 경우든 우리가 지금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위기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위기가 벌어졌을 때 그럼 서로저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야 되나? 또 뭐 어떤 위기가 오든 또 인간이란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힘을 길러야 되고 하는데 그 윤지당 같은 경우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힘 이런 걸 보여주는 사람으로 저는 봤고 거기서 이제 학문을 완전히 이뤄내죠. 이건 좀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 학술로서 이름을 난 사람들 예술로서 이름 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부예요. 그러니까 남편 일찍 죽어야 시간이 많잖아요. 괜히 선생님 우울한 얼굴 짓지 마시고. 요즘하고는 다르죠. 요즘에는 남편이 도와주고 해야 더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전통 시대에는 일단 남편이 있으면 애도 같이 낳아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봉제사 접빙객 뭐 주관해야 되고 이제 그런 노동으로부터 어떤 거리가 있게 되는 젊은 가부가 능력만 된다면 자기의 길을 이뤄낼 수 있는 조건이 됐던 것 같아요. 다들 보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저보다 훨씬 능력이 출중한 것 같은데 제가 빨리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요새는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저녁을 지었습니다.
자, 아, 그 네. 원주에 이 임윤지당 선양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작은 가봤어요. 기념 가보셨어요? 예, 예. 어떠셨어요? 좀 윤지당의 그 깊이와 이런 그 하여튼 고고한 그런 삶을 혼자 사셨는데 그걸 좀 표현 못했다는 생각했어요. 이 말 저분이 들으면 안 되지 않나요? 누가요? 저기 그 원주 아, 이런 얘기를 해야죠. 예. 아니, 좀 학자- 더 예. 좀 더 이렇게 그 학자들이나 여러 각계각 사람을 해갖고 좀 뭔가 이렇게 꽉 집어서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때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우리 이수긴 교수님의 어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윤지당을 기념하는 선양관에 가봤더니 이미 윤지당이 훤히 보이지 않더라. 혼이 그 맞아요. 아, 이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자가 필요한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물을 세울 때 어떻게 이 인물을 드러낼까? 그러니까 건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치가 중요하고 그 속에 무엇을 담아내고 하는 등등의. 저는 이 꼭지 읽으면서 잘 그 눈에 들어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주인공보다도 왜 조연들이 어떻게 잘하는가에 따라서 주인공이 돋보이기도 하고 좀 못나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남편을 일찍 사별한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은 시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미 윤지당이 고고하게 선비처럼 학문을 하고 하는 걸 시부모님이 적극 후원했다고. 아니 후원 안 했어요. 아니에요? 혼자 했어 밤에. 아, 그러니까 밤에 혼자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되게 흡족해 하셨다고 쓰셨던 것 같은데. 다른 분이에요. 아, 다른 그 분이. 다른 분이에요? 52명이 막 섞여버리면 네. 역시 여러분들 막 인용하면서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나중에 약간 그 시동생이나 다 공부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몰랐던 거잖아요. 보따리 딱 사고 밤에 되면서 할거 내가. 그러니까 밤에 되면 외롭잖아요. 외롭고 뭐 텔레비도 없고 여러 가지 뭐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책을 독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 오빠랑 계속 성리문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조선의 학자들이 뛰어나려면은 남자는 귀향을 가야 되고 여성은 과부가 돼야 되고. 근데 결국 그 얘기는 그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되고 맞아. 뭔가 노동으로부터 좀 약간 네. 거리가 그다음에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임윤지당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어려운 것 속에서 진짜 철학자로서 혹은 성리학자로서의 어떤 철학적 고민을 던지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일가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여성의 삶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문 거죠. 네 보기 드물죠. 그리고 장수하셨고 네. 조건이 장수를 해야 돼요. 아, 보통 이런 거 많이 묻잖아요. 이 52인의 인물 가운데서 그 두 가지를 여쭈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가장 애정이 가는 인물. 그러니까 저자로서 그 수많은 인물들을 살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분은 정말 나의 최애다 싶은 분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나를 닮은 것 같은 여성. 저 어떤 분을 꼽으시겠어요? 일단 최애부터요. 최애 저는 그 가장 가슴 아픈 사람 가장 가슴 아픈 사람? 제가 쓰고 울었어요. 어떤 분이에요? 그 소현세자비 소현세자비. 예. 강빈 세자빈 강씨. 예, 세자빈 강씨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바로 공감이 안 되니까 소현세자는 꽤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어떤 분인지 좀 간단하게만. 소현세자는 그 인조의 장남이었잖아요. 그리고 병자호로 나면서 인질로 심양으로 끌려가죠. 부부가 끌려가고. 근데 이 강빈은 차기 이제 그 공모가 될 사람이었는데 똑똑했던 것 같아요. 소현세자하고 둘 다. 중국 가서 보니까 조선에서 보는 세계 정세랑도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중국은 보면 그 당시 이제 청나라 만주족들은 여자들도 굉장히 활동적이었대요. 말을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강빈이 사실 방 안에서만 이렇게 수만 놓고 하는 이런 그
그 여성 이미지 이하고는 좀 다른 거에서 자극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강빈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8년인가 포로 생활하면서 애를 6명인가 낳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만 해도 엄청 노동이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애 하나 가지면 계속 그 들어누워 있어야 되고 일도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그 심양간 500명이 되는 사람들의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 엄청난 노동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청나라에서 계속 이제 양식을 대주다가 이것들이 계속 자기 양식 받아 먹기만 하니까 청나라 관리가 갖고 그 나그네 생활 2년이면 벌써 자기 먹거리를 준비한 당신들은 뭐냐 우리 어떤 빈 털을 줄 테니까 직접 농사지어서 직접 조달해라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땅을 개간해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역을 하고 돈을 많이 모으죠. 결국은 이제 이 그 남편인 소현세자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조가 생각한 이상의 어떤 그 전국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사람들이 모르나요? 국민 백성들이 알죠. 이 두 사람의 인기가 하늘 치솟는 거예요. 한번 단위로 이 둘이 오는데 그 연도변에 사람들이 와갖고 세자 그 박수치고 세자매 박수치고 하니까 인조가 또 굉장히 쪼잔한 그거거든요. 완전히 심장이 상해버린 거죠. 그리고 인조한테 계속 속삭거리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지금 아마 쟤들이 청나라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왕권 교체를 할 거 이런 식의 이제 했다고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인조가 이제 완전히 그 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소외세자도 물론이고 강빈에 대해서도 계속 견제하고 강빈은 이제 그 돌아올 때 귀국할 때 엄청난 폐물들을 마련해 와요. 그 무역해서 바꾼 마련해 오면서 그 고생했다고 그 주변 왕실의 주변 모든 여자들한테 선물도 주고 근데 뭐 금하고 은 얼마인가 그 상당한 분량은 간직을 해요. 이거는 자기 자녀들 혼인할 때 이거 쓰겠다 하는데 일단 알다시피 역사에서 알다시피 소현세자가 급습을 하잖아요. 하게 되니까 그 소현세자의 음식에 독약을 넣은 사람이 강빈이라는 거를 계속 퍼뜨려요. 그럴 수가 없는데 왜 남편을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강빈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혼이 나가버려요. 또 남편 죽고 그 다음에 장녀가 또 연달아 죽나 해갖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데 계속 그 궁중에서 모함을 하고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하는데도 이제 그게 버텨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강빈이 그 임금한테 문안을 가야 되잖아요. 자식이니까 문안을 가야 되는데 계속 왕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자기도 어른이지만 좀 그런 거죠. 안 가버리는 거죠. 안 가버리고 그 안 간 거 그런 여러 가지 빌미를 가지고 이제 독약설 뭐 설을 퍼뜨리고 강빈 사약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그 인조가 며느리한테 사약을 내리고 또 그 자기의 손자들을 몽땅 엮어가 3명을 기양 보내고 거의 다 죽이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인조는 어떤 멘탈이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 강빈이야말로 죽을 때 30대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책을 안 읽고 나와갖고 그랬는데 그 정말 그 파란만장한 이 소현시자하고 둘이는 어쨌든 조선을 강력하게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모색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싹 없어지고 최후의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장면이 뭐가 있냐면은 이 강변 사약을 내리라고 왕의 명령이 나오고 왕궁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자기 사가에서 독약을 받게 해요. 근데 독약을 받고 왕 뒷문인가 서쪽 문인가를 나가는데 검은색 뭐 죽음과 관련된 거는 가마 색깔이 까맣대요. 그 까만 가마를 타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연도에 어떻게 왕실의 소식을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엎드려가고 통곡을 하는 이런 그 실록의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또 그 하백께서 한겨레신문의 그 앞선 여자 하백께서 그림을 정말 슬프게 또 그렸어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썼지만 제가 이렇게 이 모든 자료를 해갖고 복원하고 만들어낸 거지만 정말 너무 볼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제 애라기보다 가장 슬픈 여인, 가장 억울한 여인. 요즘에 딱 영화하기 딱 맞네요, 진짜. 선생님은 계속 감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영화 주제 뭐 이런. 예.
다시 그렇죠. 좀 조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그 같아요. 사실 소현세자가 그 중국에 있을 때 거기서 만들어 놓은 인맥이라든가 네. 교류라든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잖아요. 네. 그 친구도 만났지 않았어요? 신부. 네. 네. 신부 만났죠. 마테오 리치인가? 마테오 리치가 아니라 네. 그 청나라 때 그 유명한 이름이 주문모?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생각이 그러니까 안 그 나요.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진 자세였고 네. 이분이 아마 인조의 뒤를 이었으면 상당히 정치적 지향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뭐 질문이 별다른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 그래도 2시간 가까이 네. 좀 정말 준비했던 인물들 가운데 반밖에 그 반도 대화- 안 되는데. 네, 반도 소개를 못했지만 네. 그 많은 분들은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소감과 인사말을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두서없이 응한 것 같고요. 김시정 교수님이 오라고 그래서 이제 버선발로 쫓아왔는데 사실 오늘 그 선생님 질문지를 대충 받아보고는 이거 강의하는 것보다 더 어렵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처럼 이제 여기서부터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편하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정말 편하게 했는데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전해요. 네, 너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거의 뭐 10년은 조금 안 됐지만 한 7, 8년 만에 오랜만에 또 선생님을 뵀는데 또 이렇게 책으로 또 만날 수 있어서 되게 반가웠고요. 이렇게 해서 그 오인오색 오감만족 인문학 3번째 주제인 귀와 삶의 인문학을 마칩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 계속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